집에서 편하게 애나 보는 주제에 꼴이 이게 뭐냐? 네가 낳겠다고 유세 떨어서 낳은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밤낮 없이 우는 핏덩이를 안고 밥 한 끼 못 먹은 저에게 남편이 뱉은 끔찍한 막말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어린 여자와 더러운 짓거리를 하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하지만 이 뻔뻔한 인간들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눈물이나 훔치며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바보인 줄 알았죠. 오만한 남편과 시댁을 아주 바닥까지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통쾌한 참교육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새벽 3시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5개월 된 아들 시우는 벌써 3시간째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영아산통이라고 부르는 지독한 배앓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모유 수유를 하느라 가슴은 다 헐어서 갈라졌습니다. 옷이 스칠 때마다 칼로 베이는 것처럼 쓰라리고 아팠죠. 게다가 종일 아이를 안고 서성거리느라 허리와 손목은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커녕 마른 입을 축일 물 한 잔 마실 시간조차 없었네요. 머리는 어지러웠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바닥으로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문가에 삐딱하게 선 채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애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는 거야? 시끄러워서 한숨도 잘 수가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아파서 그래. 배가 아파서 우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지금 이틀째 한숨도 못 자서 죽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편의 눈빛은 벌레를 보는 것처럼 차가웠죠. 너 지금 내 꼴이 어떤지 거울이나 좀 봐. 집에서 편하게 애나 보는 주제에 꼴이 그게 뭐냐? 집구석은 온통 돼지우리 같고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리는 법이 없고 네가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뭔데?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애를 봐? 당신 퇴근하고 와서 애 한 번 안아준 적 있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있냐고. 나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못 먹고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애 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울부짖음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애 낳겠다고 유세 떨어서 낳은 거잖아. 그럼 내 새끼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왜 밤새 울게 놔둬서 사람 피를 말려. 나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미팅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배가 불러서 아주 편하지. 다시는 내 방 쪽으로 얼씬도 하지 마. 짜증나니까. 남편은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거친 문 닫힘 소리에 놀란 아이가 더 크게 자지러지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절망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와 나를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끈.
그 미련이라는 끈이 완전히 잘려나가는 소리였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해지고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희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그토록 심하게 울던 아이가 지쳐서 제 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뉘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여 안방 구석에 박혀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꺼내왔습니다. 제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주 침착하고 기계적으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옷 몇 벌을 쑤셔 넣었죠. 가방을 싸면서 제가 세운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돈으로 산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 남편이 사준 가방이나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제 돈으로 샀던 낡은 물건들만 챙겼어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제 명의의 통장들과 도장,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수첩과 병원 서류들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닐 지퍼백에 담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필요한 짐을 다 싸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단단히 잠그고 가방을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든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죠. 마음속의 폭풍은 이미 지나가고 짐을 다 싸고 나니 오히려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짐가방을 세워두고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아주 평화롭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저 남자는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콧꼬리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남편이 넥타이를 목에 걸치며 거실로 걸어 나왔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인상을 팍 찡그리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침부터 사람 기운 빠지게 왜 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앉아 있어? 너 지금 새벽에 내가 한마디 했다고 시위하냐? 밥은 어쨌어?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미팅 있다고 어제 분명히 말했지? 국물 있는 걸로 속 좀 든든하게 차려달라니까 아침부터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남편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텅 빈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저를 향해 삿대질까지 해대며 목소리를 높였죠. 진짜 가지가지한다. 집에서 하루 종일 팽팽 놀면서 남편 아침밥 하나 못 챙겨.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네가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나 해대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삿대질을 무시한 채 현관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시선이 제 발밑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아기띠와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남편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죠. 뭐야, 저 가방은? 너 지금 뭐하냐?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으로 부츠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담담하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나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크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나갈게? 아, 너 지금 장난하냐? 애 좀 안 달래줬다고 지금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가라 나가. 어디 갈 테면 가봐. 네가 이 추운 겨울에 핏덩이 안고 갈 데나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철저한 무시와 조롱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을 거라는 아주 오만한 확신이었죠. 갈 데 있어. 제 흔들림 없는 대답에 남편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나갔어? 갈 거면 가서 평생 오지 마.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 혼자 그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지금 돈이 있어. 쉴 집이 있어? 당장 내 지갑에 택시비 10,000원짜리 한 장은 있냐? 결국 내 돈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친정에 가서 며칠 훌쩍거리다가 싹싹 빌면서 기어들어오기만 해봐. 그때는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의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막말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모진 말들의 상처를 받고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내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덜컥 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천박하고 이기적인 밑바닥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미련이 한 톨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신발장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금속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챙그랑하는 차가운 소리를 냈죠. 그리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그대로 현관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야, 김서연. 내 말 안 들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등을 돌려. 뒤에서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단호하게 닫히며 남편의 악쓰는 소리도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의 선이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매섭게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듯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뻥 뚫려 있었어요. 저는 잠든 아이의 겉사계를 단단히 여미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와 커다란 짐가방을 힐끗 보시더니 안쓰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기 엄마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날도 엄청나게 추운데 아기 감기 들겠네. 저는 기사님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랑 아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창밖으로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텅 빈 집에서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매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눈물 콧물 다 빼며 친정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100% 확신할 겁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친정집 문을 두드리며 부모님 품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며칠 굶어보면 제 발로 싹싹 빌며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보안이 아주 철저하고 깔끔한 임대 오피스텔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능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자마자 미리 틀어둔 보일러 덕분에 아주 훈훈한 온기가 저와 아이를 포근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입주 청소가 되어 있었죠. 주방 냉장고 안에는 아이 이유식 재료와
제가 먹을 영양가 있는 반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 넓은 창가에는 아이를 안전하게 눕힐 작고 예쁜 범퍼 침대도 놓여 있었어요. 욕실에는 아이를 씻길 아기 전용 욕조와 목욕용품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2주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지갑만 쳐다보는 바보 천치로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저 남편의 폭언과 멸시를 묵묵히 참아내는 착하고 미련한 맹추 같은 아내인 줄만 알았겠죠. 하지만 남편이 단단히 착각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지키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제 똑똑했던 본성을 꾹꾹 억눌렀을 뿐입니다. 원래 저는 감정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깨어 있었고 아주 조용히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마친 상태였죠. 2주 전 아이를 안고 몰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이 오피스텔을 제 이름으로 계약할 때 이미 제 마음의 결심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남편의 그 짐승만도 못한 막말이 제 결심에 불을 당겨준 것이죠.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무거운 짐가방을 거실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잠든 시우를 깨끗한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아이는 새 보금자리가 편안한지 입가에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엌으로 가 따뜻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머그잔에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저를 깎아내리던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숨막히는 시간도 영원히 끝이 났죠. 오로지 저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단둘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진짜 아침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평온한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깊고 홀가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시계바늘이 2주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우편함에 꽂혀있던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값이 모자라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시우 분유가 다 떨어져 가는데 생활비 1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될까? 애가 먹는 양이 늘어서 저번 달보다 돈이 조금 더 드네.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서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는 돈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냐? 저번 주에 생활비 줬는데 벌써 다 썼다고? 애 분유값이 왜 그렇게 비싸? 제일 싼 걸로 먹이면 되잖아. 네가 집에서 개념 없이 돈을 펑펑 쓰니까 자꾸 모자란 거 아니야. 나 요즘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집에서 돈 쓸 궁리만 하냐? 나 진짜 돈 없으니까 알아서 아껴 써. 아이 입에 들어가는 분유값 10만 원이 아깝다며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뜯어본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 찍힌 청구 금액은 무려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있는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결제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비싼 레스토랑,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백화점의 명품관 결제 기록, 심지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피부 관리실 결제 내역까지 수두룩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이성을 되찾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심증은 완벽했지만 꼼짝 못하게 만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 옆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방치되어 있던 태블릿 PC가 떠올랐죠.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쓰는 핸드폰의 모든 사진과 대화 내용이 집안의 기계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누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낯선 여자와의 대화 내용들. 상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새파랗게 어린 후배 여직원 윤채린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를 꽂아 넣었죠. 오빠, 이번 주말에 또 만나서 놀자. 당연하지. 우리 예쁜 채린이 보고 싶어서 눈이 다 빠지겠네. 근데 오빠, 주말 내내 나랑 있으면 와이프가 안 찾아? 외박해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마누라는 애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서 속이기 아주 편하다 편해. 어머, 진짜 웃긴다. 근데 오빠 나 저번에 백화점에서 본 그 예쁜 가방 사주면 안 돼? 오냐, 내일 당장 사러 가자. 우리 예쁜이 가방 하나 못 사주겠냐? 그 대화창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신물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해댔죠. 아이 분유값 10만 원은 아깝다고 악을 쓰던 인간이 밖에서는 어린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바치며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제 안의 냉철한 이성을 스위치 켜듯 탁 하고 켰습니다.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쉴 새 없이 소송을 다루던 변호사 김서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제 자신을 꾹꾹 억눌러 왔을 뿐이죠. 감정에 눈이 멀어 왱왱거리는 동네 아줌마처럼 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윤채린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기 시작했죠. 고급 호텔을 예약한 날짜, 명품관에서 카드를 긁은 영수증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까지. 수십 장이 넘는 증거 자료들을 날짜별로, 그리고 사건별로 아주 보기 좋게 폴더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사해서 저만의 안전한 이동식 저장 장치에 꾹꾹 눌러 담았죠. 작업을 다 마친 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대학교 동기인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이는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애 키우느라 바쁠 텐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저는 떨리지 않는 아주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잘 지냈어? 나 이혼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헉하는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무슨 일 있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저장 장치를 매만지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바람이 났네. 근데 정민아, 나 그냥 조용히 울면서 물러나는 그런 이혼 안 할 거야. 가진 거 전부 다 빼앗고 아주 바닥까지 철저하게 밟아주는 이혼을 할 거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제 결연한 목소리를 들은 정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든든한 아군의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죠. 서연아, 너 대기업 법무팀 에이스 김서연이잖아. 우리가 마음먹고 털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장 네가 모은 증거 자료 싹 다 들고 내 사무실로 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빈 커피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구석에서 젖병이나 닦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코를 골며 잘 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었죠. 오피스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갈고 닦은 그 칼날을 뽑아들 시간입니다. 집을 나온 지 어느덧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는 전화는커녕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오지 않았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홧김에 집을 나갔지만 돈 한 푼 없으니 며칠 못 버티고 제 발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존심을 꺾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싹싹 빌 날만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깨끗하고 따뜻한 오피스텔에서 제 아이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배앓이도 멈춰서 새근새근 잘 자고 제 가슴에 났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이혼 소장에 첨부할 증거 서류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저는 가볍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명절마다 저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아들이 최고라며 저를 깎아내리던 분이셨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야, 김서연. 너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야? 애 안고 집을 나갔다면서 지금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우리 귀한 아들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홀쭉해져서 다니는 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안 기어들어오고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철저한 무시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어요. 저는 마시던 커피 잔을 내려놓고 아주 또박또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펄쩍 뛰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이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다 보면 피곤해서 짜증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일로 이혼을 해?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큰일이야. 네가 애딸린 이혼녀 주제에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이나 받을 줄 알아? 당장 애 안고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호통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대가 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났을 때
아주 조용히 폭탄을 던졌죠. 어머니, 아드님이 지금 밖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정도의 팽팽한 침묵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죠. 뭐야? 네가 지금 이혼하려고 아주 생사람을 잡는구나. 우리 착한 준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내 귀한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들어. 너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그 당당하던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모든 증거는 다 제 손에 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명품 가방 사준 영수증, 둘이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까지 전부 다요.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니까 더 이상 어머니와 길게 말씀 나눌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법정에서 제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무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늘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던 그 오만한 입이 어떻게 꼭 다물어졌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거든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죠.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점잖고 훌륭한 어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과 체면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시아버지는 목에 잔뜩 힘을 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그래, 내 시어머니한테 대충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준혁이가 밖에서 몹쓸 짓을 했다며. 다 이 애비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부부끼리 살다 보면 그런 위기도 오고 하는 거지. 뭘 그런 걸로 법원까지 가려고 하니.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남들 보기 부끄럽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네가 그동안 애 키우고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니까 섭섭지 않게 보상해 주마. 그래, 계좌번호 불러봐라. 얼마면 되겠니? 5천만 원 보내주면 기분 풀고 집으로 당장 돌아갈 테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겪었던 모멸감과 배신감을 고작 돈 5천만 원으로 덮어버리려는 수작이 너무나도 역겨웠거든요. 저는 가슴을 곧게 펴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를 돈 몇 푼 쥐어주면 입 다무는 국어라는 사람으로 보시나 보죠? 이건 돈으로 합해보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 아들은 가정을 깼고 저는 법대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험악하게 깔았습니다. 이런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네가 정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당장 전화해서 딸년 교육 이따위로 시켰냐고 한바탕 난리를 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명예퇴직한 판사 체면에 딸이 이혼당해서 친정으로 쫓겨왔다고 하면 참 볼만하겠구나. 저를 협박하는 시아버지의 비열한 목소리에 제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시아버지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아버님 회사 비자금 장부
제가 아직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잊으셨어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헉하고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 회사의 세무 처리를 돕다가 발견했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가짜 하청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회사 돈을 억 단위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세금을 도둑질한 명백한 탈세 증거였죠. 당시에는 제가 며느리라는 입장 때문에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을 대비해 그 모든 끔찍한 서류들의 복사본을 제 개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감히 시아버지를 상대로 협박을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극도의 공포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기를 잡은 장수처럼 아주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이 뒤로 빼돌리신 그 어마어마한 돈들 제가 정리해서 국세청에 정식으로 제보하면 아버님 회사 당장 문 닫으셔야 할 겁니다. 세무조사 한번 시원하게 받아보시겠어요?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더 이상 저를 가르치려 들거나 협박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돈으로 회유하고 친정아버지를 운운하며 짓밟으려 했던 시아버지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아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제 남편까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식적이고 오만한 세계가 제 손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 덕분에 아주 따뜻하고 포근했죠. 우리 시우는 지독했던 배앓이를 완전히 털어내고 침대에서 천사처럼 새근새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벼락 같은 전화 통화를 한바탕 치르고 나니 오히려 가슴속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우의 작은 젖병을 뽀득뽀득 씻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쳐다보니 화면 가득 남편이라는 글자가 시뻘겋게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단단히 혼쭐이 나고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헐레벌떡 전화를 건 것이 뻔했죠. 저는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고 아주 느긋하게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가볍게 눌렀죠. 여보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핸드폰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김서연. 너 도대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린 거야? 뭐, 이혼? 네가 아주 단단히 돌아서 동네방네 이혼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냐? 당장 집에 안 기어들어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자기가 밖에서 어린 여자랑 더러운 짓을 저지른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죠.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꼴을 보니 아주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마 시아버지는 자기 회사의 비자금 장부 약점이 잡힌 것이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자세한 말은 안 하신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저 며느리가 미쳤다고만 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을 해? 그리고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다시 들어갈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 꿈 깨.
제 말에 남편은 더 크게 길길이 날뛰며 악을 써댔습니다. 뭐라고? 너 진짜 나랑 끝장 보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해. 내가 너 같은 여자랑 더 살아줄 줄 알아? 나중에 길바닥에 나 앉아서 내 가랑이 붙잡고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씩씩거리며 먼저 전화를 쾅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죠. 저를 길바닥에 나앉을 불쌍한 여자로 취급하는 저 오만함을 아주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의 일입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학교 동기인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아주 경쾌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준비 끝났어. 방금 내 남편 회사로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완벽하게 끝마쳤다. 저는 참았던 숨을 깊게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민아. 정말 회사로 바로 보낸 거 맞지? 정민이는 마치 통쾌한 복수국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신이 나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주 그냥 회사 층 전체가 다 같이 쓰는 우편함에 정식 서류로 떡하니 꽂히게 보냈어. 수신이는 내 남편의 사랑스러운 후배 윤채린. 발신인은 대기업 법무팀 출신 사모님 김서연. 문서 제목은 아주 크고 굵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예고장이라고 박아 넣었어.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하면서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한테 직접 전달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부서 전체에 소문이 쫙 깔렸을걸? 정민이의 생생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제 가슴속이 10년 묵은 체증이 뚫리듯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가정적인 남편이자 훌륭한 상사로 포장하며 체면을 끔찍하게 챙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부서 한가운데로 불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이 날아갔으니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죠. 윤채린이라는 그 뻔뻔한 여자도 회사 선배들과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민이의 예상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제 핸드폰 화면에 다시 남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르게 아주 다급하고 미친 듯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진짜 우리 회사로 이런 미친 서류를 보내면 어떡해? 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수군거리잖아. 나 지금 회사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불과 이틀 전에 저에게 길바닥에 나앉아 보라며 악을 쓰던 짐승 같은 인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죠. 문자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굴하고 구차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채린이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불쌍한 회사 후배라서 밥 몇 번 사준 게 전부라고. 우리 예쁜 시우 얼굴 봐서라도 제발 이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고 뼈 부서지게 돈만 벌어올게. 제발 내용 증명 보낸 것 좀 당장 취소해 줘. 나 진짜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저는 식탁에 기대어 서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화면을 아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정을 배신하고 어린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바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 시우의 핑계를 대며 매달리는 꼴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팽개치고 저에게 피를 말린다며 폭언을 쏟아내던 입으로 어떻게 감히 아이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끝까지 밥 몇 번 먹은 후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니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새근새근 잠든 시우의 포근한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 자판을 두드려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구구절절 변명하는 저 쓰레기에게 길게 대꾸해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주 짧고 단호한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마침표까지 꾹 눌러 찍은 뒤 미련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은 회사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숨이 막히는 하루하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아내가 어떻게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이혼 소장과 법원에 제출할 끔찍한 폭언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은 아주 통쾌하고 맑은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제 든든한 아군인 이정민 변호사는 불륜녀 윤채린의 모든 것을 아주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죠. 정민이가 제 오피스텔로 찾아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여자 아주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정민이가 내민 서류에는 윤채린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려둔 사진들이 잔뜩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채린은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비싼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찍은 사진까지 아주 다양했죠. 심지어 사진 아래에는 달콤한 주말 데이트, 사랑받는 여자, 오빠 최고라는 태그까지 뻔뻔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그 사진들의 날짜를 짚어가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 사진들 올라온 날짜 좀 봐. 내 남편 카드 명세서에서 호텔이랑 백화점 긁힌 날짜랑 아주 1분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아. 심지어 호텔 방 안에서 찍은 사진 창문 유리에 내 남편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있더라니까. 이건 뭐 자기가 상간녀라고 온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닌 꼴이야. 정민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자기 혼자 호화로운 주인공 놀이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정민이는 남편 회사에 아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그날의 사내 난리통 소식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서연아, 너 내용 증명 날아간 날 내 남편 회사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윤채린이 우편물 받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비상구 계단으로 내 남편을 불러냈대. 거기서 둘이 아주 악을 쓰고 싸우는 소리가 층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는 자기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쳤더라고. 부인이랑 별거 중이고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고 속이면서 만났던 거지. 그래서 윤채린이 나보고 상간녀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내 남편은 사람들 듣는다고 입 닥치라고 소리치고 아주 한편의 막장 코미디가 따로 없었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속이 아주 통쾌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위에서 지은 모래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셈이었죠. 정민이가 돌아가고 난 뒤 늦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쉬어버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사모님 되시나요? 저 윤채린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 말 있으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시죠. 그러자 윤채린이 훌쩍거리며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정말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준혁 오빠가 사모님이랑 이혼 직전이라고 해서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해서 만난 것뿐이에요. 저도 오빠한테 속은 완벽한 피해자라고요. 제발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 걷어주시고 위자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이게 미치겠어요. 네. 기가 막혀서 정말 헛웃음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며 뻔뻔하게 눈물을 쥐어짜는 꼴이 역겹기 짝이 없었죠.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아주 서늘하고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피해자요? 남의 남편 카드 긁어서 명품 가방 받아 챙기고 최고급 호텔 침대에서 뒹군 게 피해자가 할 짓인가요? 정말 속은 거라면 그쪽도 그 남자한테 사기죄로 소송을 거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당신한테 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 10원 한 장도 깎아줄 생각 없으니 취하해 달라는 헛소리는 그만하시죠. 윤채리는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요? 오빠가 왜 사모님한테 질려서 정이 떨어졌는지 이제야 알겠네. 이렇게 꽉 막히고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본색을 드러내는 윤채린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선고를 내렸죠. 윤채린 씨, 지금 그 입 함부로 놀린 거 법정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내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마요. 저는 윤채린이 꾀꾀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우를 재우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하나만으로 저 뻔뻔한 여자를 편하게 놔둘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윤채린이 다니는 회사의 윤리 경영팀으로 보낼 정식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윤리 경영팀이라는 곳은 직원들의 도덕적인 잘못과 비리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아주 무서운 부서입니다.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만들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는 곳이죠. 저는 그곳으로 유부남 상사와 미혼 여직원의 부적절한 사내 불륜 행위를 정식으로 제보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억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민이가 정리해준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첨부했죠. 업무 시간에 버젓이 호텔을 드나든 기록까지 싹 다 묶어서 이메일 전송 버튼을 꼭 눌렀습니다. 며칠 뒤 정민이에게서 아주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고발장을 접수한 회사 윤리 경영팀에서 곧바로 윤채린을 호출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윤채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내 분위기를 심각하게 흐리고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윤채린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 발로 조용히 걸어나가지 않으면 정식으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를 하겠다는 무서운 통보였죠. 결국 윤채린은 부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으며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종이 상자에 자기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서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돈 많은 척을 하며 자랑하길 좋아하던 소셜미디어 계정도 하루아침에 싹 다 지우고 자취를 감춰버렸죠. 남의 남편을 훔쳐서 분수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도 잃고 명품 가방을 사주던 남자도 잃고 자기 자신의 평판까지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윤채린의 완벽한 몰락을 전해 들으며 저는 아주 차갑고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첫 번째 불청객을 제 손으로 아주 말끔하게 치워버린 것입니다. 윤채린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통쾌한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탁자 위에 둔 제 핸드폰이 다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아버지였어요. 며칠 전 저에게 약점이 단단히 잡혀서 당황하며 전화를 뚝 끊으셨던 분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전화를 하셨을까 궁금해졌죠.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다. 네, 아버님. 그래, 네가 짐 싸서 집을 나간 지도 벌써 2주가 다 되어가는구나. 준혁이 그놈이 밖에서 몹쓸 짓을 한 건 내가 호되게 야단을 쳤다. 하지만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네가 속상한 마음은 이 애비가 다 이해하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짐 싸서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네가 뭐 우리 회사 장부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던데 그런 걸로 어른을 협박하면 못 쓰는 거다.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건 대수롭지 않은 실수이고 제가 비자금을 언급한 건 그저 헛소리로 뭉개버리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표정을 싹 굳히고 아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갈 일 평생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시아버지도 억눌렀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꽉 막힌 답답한 것 같은 이라고. 좋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내 통장에 5천만 원을 싸주마. 애 데리고 혼자 살려면 푼돈이라도 필요할 텐데 그쯤이면 너도 섭섭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회사 장본이 뭐니 쓸데없는 소리 입 밖에 내지 말고 당장 합의 이혼서에 도장 찍어. 5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며느리로서 겪은 멸시와 배신감을 고작 돈 몇 푼으로 덮어버리려는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콧방귀를 뀌며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고작 5천만 원이요? 제가 예전에 며느리로서 아버님 회사 세무정리 도와드릴 때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비자금만 수십억이 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뒤로 빼돌리시고 세금 도둑질을 하셨으면서 며느리 입막음용으로는 너무 짠 것 아니신가요? 제가 그깟 돈 몇 푼에 구걸하면서 아버님 아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제 입에서 세금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건방진 것,
어디서 감히 시애비한테 돈으로 협박질이야. 그래, 네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장 내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딸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고 한바탕 난리를 칠 테니까 알아서 해. 평생 판사복 입고 고상한 척하던 양반이 자기 딸년 이혼당해서 친정으로 쫓겨난 꼴을 보면 참 꼴 좋아하시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를 협박해서 굴복시키려던 알량하고 얄팍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그 높디 높은 오만한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꺾어버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곤히 잠든 시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제가 집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안경을 끼고 책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반기셨습니다. 아니, 서연아. 미리 연락도 없이 이 추운 날씨에 웬일이냐? 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남편의 불륜 증거와 시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 담긴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아빠, 저 이혼해요. 그리고 아빠가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아이가 울 때 쏟아내던 남편의 폭언과 어린 여직원과 바람피운 사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돈 5천만 원으로 회유하며 아빠를 들먹이고 협박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법원에서 엄격한 판사로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는 아주 과묵하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탁자 위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넘겨보실 뿐이었죠. 한참 뒤 서류를 다 읽으신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아비가 되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틈에서 골마 터지는 줄도 몰랐다니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결국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아주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우만 잘 보살펴라. 감히 내 딸을 함부로 짓밟고 나를 들먹이며 협박을 해? 법을 우습게 아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한테는 감정 섞인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법의 철퇴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유치한 협박처럼 당장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 삿대질을 하며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설픈 감정 소모 대신 아주 차갑고 확실한 법의 칼을 뽑아드셨죠. 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시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장부와 허위 하도급 서류들을 완벽하게 법적인 근거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탈세 제보장을 접수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법조계에 몸담으셨던 퇴직 판사의 정식 고발은 일반인의 찌르기와는 그 무게와 파급력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할 세무서장까지 깍듯하게 모시는 법조계의 거물이 직접 찔러 넣은 칼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의 일입니다. 아침부터 시아버지의 건설회사에 벼락 같은 특별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부터
사무실 금고에 숨겨둔 비밀 장부까지 모조리 압수당하는 쑥대밭이 벌어졌죠.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영원히 덮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오만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완벽했습니다. 가짜 하청업체를 수십 개나 만들어 인건비를 부풀리고 뒤로 빼돌린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10년 동안 차곡차곡 음지에서 숨겨두었던 어마어마한 비자금과 세금 도둑질 내역이 백일하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시아버지 회사에 무자비하게 때린 탈세 추징금과 벌금만 무려 8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거액의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은 시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은행 계좌는 꽁꽁 묶여서 돈 한 푼 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맞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닥에 퍼지자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끊고 도망쳐버렸죠. 평생을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기 좋아하시던 시아버지는 이제 당장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저를 돈 5천만 원으로 입을 막고 친정아버지까지 들먹이며 길바닥에 내앉게 하려던 그 비열한 수작. 그 얄팍한 수작이 도리어 자기 자신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지옥의 밧줄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이를 통해 전해 듣는 시아버지 회사의 참담한 몰락 소식에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속이 다 시원해지는 통쾌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설회사에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시댁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서 쑥대밭이 되었죠. 돈과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시부모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온갖 막말을 퍼부었을 뿐이셨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의 그 오만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나랑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렇게 늙은 얼굴로 싹싹 빌게, 응?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사정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기꺼이 만나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정민 변호사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주 조용하고 넓은 찻집으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귀부인 행세를 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며칠 감지도 못한 것처럼 푸석푸석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검은 기미가 잔뜩 올라와 있었고 며칠 사이에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든 말든 체면도 다 버린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 시아버지 회사에 떨어졌다는 그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 좀 어떻게 취하해 달라고 내 친정아버지한테 말씀 좀 잘 전해다오. 우리 집안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회사 통장이 다 막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당장 부도나게 생겼단 말이다. 저는 시어머니가 붙잡은 제 손을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닦아냈죠. 제 서늘한 태도에 당황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마구 흔들렸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러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무조사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당하게 법대로 집행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기관의 조사를 취하해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애초에 아버님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도둑질을 안 하셨으면 일어날 일도 아니었잖아요. 안 그래요? 제 뼈 때리는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찻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수군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네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으니까 법을 잘 알 거 아니냐. 네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준혁이 그 썩을 놈이 바람 피운 거 내가 당장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게. 그 어린 년이랑은 아주 싹을 다 잘라버리겠어. 네가 원한다면 우리 집 재산 절반을 내 이름으로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세무조사만 멈춰달라고 해라. 응? 우리 집안이 이대로 다 망하게 생겼다니까.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감싸고 돌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분이 이제 와서 아들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저를 짓밟을 때는 언제고 돈줄이 끊기고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 이제야 제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식어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는 제가 그날 새벽에 짐 싸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벌써 다 잊으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제가 애가 아파서 며칠 밤을 새우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핀잔을 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었죠.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무슨 며느리냐고 하셨죠. 집에서 편하게 밥이나 축 내면서 징징거리지 말라고 저한테 악을 쓰셨잖아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어머니는 평생 가도 모를 겁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바닥으로 푹 꺾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소리만 찻집 바닥을 맴돌았죠. 서연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그 구차한 눈물과 사과의 단 1%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식적인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지독하게 역겨울 뿐이었죠. 이제 와서 쏟아내는 그 가짜 눈물,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제가 멈출 수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벌금이니까 남김없이 싹 다 내세요. 그리고 남편의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할 일 있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불러내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는 구질구질한 연극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탁자 위에 제 몫의 찻값을 현금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몸을 돌려 찻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가지 마라, 제발. 등 뒤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이마를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철저한 굴복과 처참한 눈물.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비로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눈물을 쏟고 돌아간 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매서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정민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잔뜩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거만하고 번지르르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들통나 직위 해제를 당하고 월급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 회사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고 사실상 부도 위기였으니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구겨진 양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곧이어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한순간의 어리석은 실수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아직도 원고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막고 가정을 지키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다시 한번 좋은 아빠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구역질 나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가정을 지키겠다니요. 남편의 얄팍한 동정심 유발 작전에 정민이가 매서운 눈빛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끔찍한 만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희 측이 준비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민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판사님 앞으로 거침없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법정 안에 울려 퍼지게 말했죠. 첫 번째 증거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 후배인 상간녀와 수개월간 외도를 저질렀으며 호텔 투숙 기록과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실 때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피고의 양육 방기 및 경제적 학대 기록입니다.
원고가 아이의 분유값을 달라고 애원할 때 피고는 돈이 없다며 거절하면서도 상간녀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아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민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처박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원고를 향한 피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정폭력 녹음 파일입니다. 재판장님, 이 음성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판사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던 그날 새벽 남편이 저에게 쏟아냈던 짐승 같은 폭언들이었죠. 너 지금 내 꼴이 어떤지 거울이나 좀 봐. 집에서 편하게 애나 보는 주제에 꼴이 그게 뭐냐? 네가 애 낳겠다고 유세 떨어서 낳은 거잖아. 다시는 내 방 쪽으로 얼씬도 하지 마. 짜증나니까. 남편의 악쓰는 소리가 법정의 차가운 벽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아주 무섭게 찌푸려졌고 남편 측 변호사마저 헛기침을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정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본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있어 피고의 귀책 사유와 원고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 6, 피고 4의 비율로 분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를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경쾌한 승리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재산 분할, 그리고 완벽한 양육권 승리였어요. 그 알량한 5천만 원으로 제 입을 막으려던 시아버지의 돈이 그대로 법적인 위자료가 되어 제 통장에 꽂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이와 손을 굳게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뒤에서 아주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돌아보니 남편이 헐떡거리며 뛰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핏발이 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정말 너랑 우리 시우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나 이제 직장도 잃고 집안도 다 망해서 갈 곳도 없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여보, 제발 부탁이야.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집에서 내쫓으려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제 발밑에서 동정을 구걸하는 처량한 패배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랑 시우? 이제 와서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들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네가 그 어린 여자랑 호텔에서 뒹굴고 있을 때 나는 핏덩이 안고 며칠 밤을 새우며 울었어. 너는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완벽하게 실격이야. 남편이 제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는 남편을 향해 저는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쏟아내는 내 그 구질구질한 사과, 단 10원어치의 가치도 없어. 앞으로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제때 입금해. 한 달이라도 밀리면 내 통장 모조리 가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곧게 등을 편 채 법원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품에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시우가 천사처럼 웃으며 안겨 있었죠. 눈부신 봄 햇살이 저희 모자의 앞길을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법정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와 우리 아들 시우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완벽하게 달라졌죠. 우선 저는 길었던 육아 휴직을 끝마치고 예전의 제자리인 대기업 법무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아침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집에서 밥이나 축내며 애나 보는 짐승 취급을 받던 제가 다시 당당한 사회인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아주 따뜻하고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부서의 팀장님은 복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죠. 김서연 변호사, 우리 팀 에이스가 돌아오니까 부서 전체가 든든해서 살 것 같아. 이번에 새로 꾸리는 핵심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거기 팀장 자리를 김 변호사가 맡아줬으면 해. 김 변호사 실력이면 회사에서도 당장 초고속 승진을 약속할 테니까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자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전 남편은 늘 제가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력한 여자라며 무시하고 깎아내렸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누구보다 인정받고 빛나는 능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퇴직하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시우를 아주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고 영양가 넘치는 밥을 지어주시며 저와 시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시우는 지독했던 배앓이도 싹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천사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집안에는 더 이상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 닫는 공포스러운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 냄새만 가득한 진짜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전 남편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기인 정민이를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한편의 통쾌한 복수국 결말과도 같았죠. 전 남편은 윤채린과의 더러운 불륜 사실이 사내에 쫙 퍼지면서 결국 직위 해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체면을 차리며 떵떵거리던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퇴사한 것이죠. 믿었던 시아버지의 회사 역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회사 통장이 다 막혀버리자 결국 규모를 반이반으로 줄여 간판만 겨우 달고 있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하더군요. 돈줄이 끊기자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의 분노는 고스란히 전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다며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불륜녀 윤채린 역시 회사에서 쫓겨난 뒤 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고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죠. 결국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지금 보증금 없는 비좁은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 혼자 청승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었습니다. 어느 여유로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니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만 봐도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시우 아빠야.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시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딱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문자 메시지를 읽는 제 입가에 아주 차갑고 건조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저희 모자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며 감성팔이를 하는 꼴이라니요. 혼자 좁은 단칸방에 처박혀 지내다 보니 제가 완벽하게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쾌적한 집이 뼈저리게 그리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동정심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3개월치 밀렸더라. 그것부터 먼저 입금해. 돈 없으면 내 아들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전송 버튼을 가차없이 누른 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끼어들 틈은 단 1mm도 없으니까요. 거실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봄 햇살이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던 시우가 으앙하고 귀여운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통통하고 따뜻한 아이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리자 시우가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가슴속이 터질 것처럼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소중한 내 아들. 저는 시우의 보드라운 뺨에 제 얼굴을 비비며 아주 크고 밝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시우 잘 잤어? 엄마가 앞으로 더 멋지게 다 해줄게. 이제 우리 둘이서 평생 웃으면서 아주 잘 살자. 창밖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저희 모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영원히 끝이 났고 눈부시게 찬란한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